이 세상 위엔 법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같이 나는 법을 배워 가고 싶어. 자, 바로 오늘부터 저의 길은 법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법, 일명 우법, 우법문지기 김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법. 법 앞에서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법률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넘어져도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솟아나는 저는 법둥이 유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재환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국회 방송에서 새롭게 문을 열었고요. 타이틀대로 우리들의 법. 결국 이제 법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주 똑부러지게 인사 말씀해주신 임주혜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시니까 우리들의 법과 딱 어울립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뭔가 또 지금 계속 뭘 먹고 있는 듯한 우리 유재하 씨는 예. 법 이야기에 괜찮으시겠어요, 유재하 씨?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저 이래봬도 제가 대학교 때 법을 전공했던 법학도. 예. 법학도였죠, 제가. 법학도까지는 인정. 그럼요. 자, 그러면 헌법 제1조는? 국민은 모든 주권을 땡.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법학도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데. 알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민법 몇 조? 저 몇 조냐고? 네. 32조였나? 이 민법 750조 기본인데요. 저 죄송한데요. 전 그쪽까지도 가보지 못했어요. 되게 어렵네. 많이 부족한 거 인정하시고. 네네. 예, 어디 가서 그냥 법학도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러게요. 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면 사칭이에요. 네, 저는 예. 작곡가이자 가수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우리 일중이 형은 MC예요? 제가 왜 여기 앉아있냐고? 네, 법이랑 왜 저는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했고 실은 친구들끼리 분쟁이 있을 때 네. 제가 중간에서 조정을 좀 많이 했어요. 들어보니까 그래 재환 이건 네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주혜야 이번엔 네가 좀 양보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변해서 그 좀 알기 쉽게 법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우리 첫 방송입니다. 나름의 좀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사람들이 변호사를 언제 찾아오냐면요. 문제가 곪고 터지고 손 쓸 수 없을 때야 맞아. 이제서야 변호사를 만나고 와요. 맞아요. 근데 사실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미리 알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우리들의 법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양가 있는 법률 정보 듬뿍 받으셔서 어려운 일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찾아갈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믿음이 가. 그러니까요. 정말 잘 모셨네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 법이 좀 딱딱하니까 말랑말랑하게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예. 우리 셋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은 이 어려운 법이 오롯이 우리들의 삶을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인사라서 서류가 좀 길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법 출발합니다. 출발! 자, 우리들의 법 첫 번째 코너는요. 국회에서 최근에 통과된 법률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따끈따끈한 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언론계의 법률 하이에나. 자, 법률신문의 배석준 편집국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을 맡고 있는 배석준입니다. 마침 우리들의 법과는 찰떡인 것 같아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 국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에나. 예. 이 법률계의 하이에나라는 표현은 마음에 좀 드세요? 법률계의 하이에나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다시 생각하면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라는 존재 자체가 중심이 법조라는 중심이 있고 기자는 항상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들어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예. 자, 새법률 완전 정복.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오늘 어떤 법을 좀 살펴볼까요? 3월 23일에 통과된 법인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이 이제 확대가 됐고 신상 정보를 이제 고지하는 기간도 더 확대된 법안입니다. 아니,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는 무조건 취업 제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일단 관련 법이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르면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로 유죄 확정 판결이 이제 확정된 자의 등록 정보 공개, 고지 제도와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대상 기관이 법률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써 있는 그 대상 기관들만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취업 기간을 디테일하게 좀 정했고요. 추가로 한 5군데 정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성매매 피해 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성범죄 신고 지원 기관에도 육아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뭐 등등이 추가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정 기관을 비롯해서 아동 양육시설, 임시 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원법상 교습소, 개인 과외 교습소 등 신상정보 고지 기관 시설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 기능을 좀 더 대폭 강화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마 이런 분들이 아동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하는. 있었어요.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들이 무더기로 또 적발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그죠? 네. 국장님?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매년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54만 개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근데 조사를 끝나고 나니까 81명의 성범죄자들이 그쪽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현행 취업 제한 제도는 사실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길 경우에 해임과 기간 폐쇄 요구 외에 별다른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규정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범죄가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아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피해 아동들 한 3천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중에서 약 60%가 아는 사람들, 일면식 있는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사실 진짜 이런 범죄자들은 거의 100년형 같은 거 미국에서 하는 거 미국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벌백계 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안도 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어쨌든 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또 신고 의무 기관이 더욱더 폭넓고 두터워진 법안이 통과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관련 기관들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법을 직접 만드는 법 고수를 모셔서 발의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타이틀이 뭔지 알고 계시죠,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둘, 셋. 입법자들. 출산하기 전에 아파서 병원을 가도 남편이 산전 휴가가 없습니다. 출산 휴가를 15일로 하면서 산전에도 쓸 수 있고 산후에도 쓸 수 있고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 서울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낳았을 때부터 아이를 의무적으로 정부가 돌봐야 된다. 한 100명 중에 22명, 한 20% 정도밖에는 여성 과학 기술인이 없습니다.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 모신 분의 이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농구 선수 출신의 정치인, 그리고 금융노조 최초 여성 부위원장, 4선 의원, 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헌정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 부의장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우리들의 법이 원래 법태랑이었습니다. 법을 맞습니다. 소개하는 시간. 예. 근데 법태랑 하면 조금 어려웠어요. 예.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법태랑 저게 뭐지? 근데 우리들의 법 하니까 우리한테 와닿는 법을 듣는 시간이구나 하는 거 굉장히 와닿는데 그 첫 출연자로 제가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죠. 나와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법태랑부터 이렇게 챙겨보셨다는 모니터를 정말 좀 이렇게 하시나 봐요, 그래도. 예, 국회 방송 많이 보고요. 예. 또 법태랑에 제가 또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는 이제 김현욱 프리랜서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 맞습니다. 제가 또 물려받아갖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정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좀 보내고 계시는지요? 정말 바쁩니다. 사실 지역구 활동하기도 바쁜데 굉장히 현안이 많습니다. 네. 국민연금에서부터 이 정치개혁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5주 연속 제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경제, 금융, 또 국민연금, 또 한일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고 또 이제 국회 부의장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요즘 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소리도 항상 들으시고 네,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의사소통이. 맞습니다. 그렇게 바쁘신데 체력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농구 코트를 좀 누비시나요? 코트는 못 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세르비아 갔는데 예. 그 세르비아 대통령이 2m 4cm세요. 장신이시군요. 네, 저한테 농구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제 이력을 보고 그래서 제가 한 30분 몸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예. 다 함께 하자 그랬는데 그러나 틈틈이 많이 걷고 물 많이 먹고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부터 슛 잡으면 그래도 폼 나오시죠? 저게 폼은 나오는데요. 안 늘어나요. 한 2, 3분 연습하면 가지요. 역시.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십만 그거를. 번이죠, 진짜로. 네. 부회장님, 요즘 최근에 뉴스 이렇게 보면은 선거제도 개편해서 계속 네.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서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또 맡으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또 하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요새 전원위원회. 네. 사실 전원위원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야 합동의원총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는 선거제도에 대한 거를 지도부들만 의견을 모아서 할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듯이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의원들 의견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이고 그 의견을 모아서 비례대표제도 또 지역구 제도에 대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행적으로 1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의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게 돼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네. 국민들 눈높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또 우리 배 기자님이 또 네. 편집국장이세요. 네. 또 이제 법조계에 또 이제 하이에나로 저희가 또 별명을 붙여드렸고 네. 오늘 한 가지 잘 물었는데요. 네네. 사실 관련해가지고 법률신문에서도 크게 한번 다룬 적이 있었어요. 예. 이게 되게 아마 중요한 이해관계에 떠나서 네. 국회에서 전체로 생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국회 이제 우리 정치 개혁이 될 것이냐 이런 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열심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방면으로 눈과 귀를 열어두시고 직접 또 현장으로 뛰시는 국회 부의장 우리 김영주 의원을 모시고 저희가 잡은 주제가 있습니다. 네. 예, 실은 21대 국회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서 잡은 주제가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게 제가 약간 웃으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네. 저출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님은 다 걱정을 하고 특히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이유가 정말 일본이 고령화 시대가 빨리 왔고 초고령화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저출산 문제에 굉장히 신경 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농구 선수로 금융기관, 은행에 스카우트해서 가서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은행원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인데 당시만 해도 육아휴직 제도도 없었고 또 아이를 키워줄 그 어린이집이 그때는 더 없다시피 해갖고 정말 몸소 제가 그거를 체험을 했고 절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이 제일 먼저 육아휴직 제도도 당시에 노조에서 도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배우자 아빠들이 전혀 무관심한 거에 여성들이 눈뜨기 시작했죠. 예. 실은 저도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들을 좀 키워왔는데 밤새 이렇게 좀 뒤척이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울고 할 때는 모른 척 이렇게 눈을 감았던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네. 엄마가 가겠지. 엄마도 근데 어쨌든 제 아내도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엄청난 이제 관련 법안들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나라. 그 첫 번째 법안은 출산 이후 휴가만으로는 부족해요. 남녀 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자, 현재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마련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개정안을 내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제가 내는 법만으로도 저출생을 해결할 수는 없으나 조금부터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생각을 못했지만 요새 출산휴가,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빠들의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10일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내게 돼 있고 5일은 이제 회사 측에서 사용주가 되게 돼 있는데 그 출산하기 전에 아파서 병원을 가도 남편이 산전 휴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산전에도 쓸 수 있고 산후에도 쓸 수 있게 그거를 좀 개정안을 좀 냈고요. 아빠들도 눈치 보지 않게 현재 10일간 돼 있는 출산 휴가를 15일로 하면서 산전에도 쓸 수 있고 산후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게 나와서 다행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열흘간의 육아 휴가 갖고는 좀 출산 휴가 갖고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의원님이 개정안이 너무 반가운 게요. 네.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거든요. 대단하세요. 네, 네. 첫째를 네. 출산하고 나서요. 네. 이제 둘째 애가 있으니까 또 둘째를 이제 낳으러 갈 때 네. 이제 첫째 아이는 제가 아이를 낳으러 가면 봐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빠의 출산 휴가가 짧다 보니까 네. 결국 저도 또 다른 곳에 또 손을 빌려서 첫째 아이를 맡겨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놓였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우리 상식에는 프랑스가 결혼을 안 하고 동거 문화가 많아서 네. 저출산 하면은 전 세계에 프랑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가 그 아빠들 배우자 출산 휴가가 그 28일까지 돼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 네, 프랑스 경우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면은 육아휴직이나 육아휴가 이런 게 어려운데 그렇죠. 거기는 동거 가족도 가능하고 네, 이민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확산을 시켜서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애 낳아라 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이거를 보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휴가는 주되 네. 이게 만약에 무급이면 조금 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무급이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사업주가 5일, 정부가 5일 예. 이렇게 돼 있는 걸 정부가 10일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오고 가니까 네. 국가가 10일을 되면 이 제 법하고 딱 맞는 거를 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15일간 하면 공휴일을 포함하면 한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그럼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할 때까지 아빠가 같이 아이를 같이 돌보고 그 산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유급휴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도 개선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아빠들도 그 유급 휴가를 받고 나서 옆에서 저기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함께 정말 육아를 해줘야 되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배 기자님도 혹시 저기 네네네. 육아 저도 썼습니다. 저는 쓰셨어요? 예, 아내가 그 예. 산후조리원 때는 또 쓰지 말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쓰라고 해서 산후조리원은 아내가 거기 있다가 예. 나오는 그날부터 제가 이제 써서 오. 충실하게 본분을 다했습니다. 배우자께서 아주 현명하시네요. 네네 그렇게 네. 했습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그럼요. 산후조리원은 네. 돌봐줄 수 있는 분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집에 오면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이 산후에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빠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최대 15일 동안에 유급 휴가도 지금 네.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가 좀 잘 돼 있는 건가요, 배 기자님? 네, 90일에서 12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육아휴가 제공 비율이 2020년에 보면 20%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는 오히려 더 떨어졌고 5%가량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육아와 출산휴가 제도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활성화돼 있다거나 혹은 120일까지는 좀 쓰기는 조금 눈치 보여서 아직까지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일과 삶 뭐 이런 거 양립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러한 관점에서 부의장께서 이제 재택근무 법안 이런 것들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그동안에 만드신 우리가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의 효율성도 높아졌고 네. 보통 우리가 이 출퇴근에 평균 수도권의 출퇴근 1시간 40분을 기르어서 평균입니다. 버린다고 합니다. 오래 걸리죠. 예, 그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우리가 재택근무 많이 활용을 해서 집에서 아이도 돌보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주 편에서는 어느 정도는 재택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비용 들여서 책상 놓고 의자 놓고 많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재택근무도 한 30%는 우리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업무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야 그래도 일은 회사 나와서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재택근무를 통해서도 원활하게 돌아가네? 라는 걸 저희가 또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자, 이렇게 뭐 새로운 대신 법안 첫 번째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지킬 산후조리원이 필요해요. 모자보건법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입니다. 자, 출산에 있어서 아까 뭐 산후조리원 우리 배 기자님도 가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겪었는데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산후조리원은. 근데 사실 좀 비싸요. 거의 뭐 300만 원 돈이 넘고 뭐 몇천만 원에 달하는 맞아요. 뭐 산후조리원에 갔다라는 뭐 연예면 기사도 있고 하는데 이 모자보건법의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의원님. 그 아까 산후조리원이 필수 코스라고 했는데 정말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빈부격차 많이 하죠. 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겪는 빈부격차가 조리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그래서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요한데 그게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고 서울에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송파에 한 군데가 있는데 들어가서 클릭을 해도 안 될 정도로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공공 산후조리원은 평균 171만 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부가 지원하는 각 시도에 그 조리원을 많이 만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조리원도 국가가 제공을 해주고 낳으면 돌봄도 제공을 해주고 이게 원스텝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자, 실제로 좀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배 기자님, 그죠?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3년마다 통계청과 함께 산후조리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별 이용 조사에서 산후조리원 이용이 81% 정도 되고요. 집에서 그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8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약 80% 정도가. 산후조리원이 필수 코스가 된 건 맞는데 네. 근데 이게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이겠죠? 예, 비용이 네. 많이 비쌉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드는 비용이 243만 원. 그리고 또 집에서 드는 비용이 8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3년 전과 비교해서도 비용이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방은 아이들 태어나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자립도로 지방에 그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어려움이 있고요. 예. 만들었다가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이를 낳아서 보육시설이나 이건 차후 문제라도 낳았을 때부터 아이를 의무적으로 정부가 돌봐야 된다 하는 출발점에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책임도 강화하자 이런 법안을 네.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은 우려스러운 게 기사에서 가끔씩 나오는 게 이 산후조리원 신생아 학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이 믿고 맡겨야 되는데 심지어 이 신생아에게 학대라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출산을 해갖고 손주를 보면 정말 아무 다 근심 걱정이 없어지듯이 그 천사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서 시간 뭐 장소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거를 다 드러내려면 어느 누구도 볼 수 있을 때 신고할 수 있게 노출된 부분은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취지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생아들이 그 외관의 상처나 뭐 어떤 흉터 같은 것이 없으면은 사실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안산 산후조리원에서 네. 생긴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신생아 얼굴에다 뭐 수건을 덮어놓는다든지, 뭐 그렇죠. 아기 침대를 그냥 뭐 벽으로 밀친다든지, 뭐 이런. 밀친다든지. 근데 요새 이런 일이 종종 나와요, 기자님.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로 잠을 깨고 예. 잠도 잘 안 자고 하니까 이게 보호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격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들 중에서 산후 우울증 겪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은 사고들이 그런 발생하는 것 거를 같습니다. 덜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가는 건데 네. 네. 그 산후조리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게 본인들의 의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 안 잘 수도 있고 우유 먹어야 될 시간에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밤에 본인들이 자야 되는데 이게 안 자니까 그 짜증이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폭력을 가해서 애 잘못해서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떨어뜨려서 귀가 찢어진 이런 것도 발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또 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직업군에 산후조리원을 추가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또 발의를 네, 네, 하셨는데요. 네. 자,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 직업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배 기자님? 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직업 의무군은 25개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가,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등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신생아들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그 대상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야, 근데 실은 아이를 거기 맡겨놓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여 내가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해서 신고에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조차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내가 신고해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한다. 다른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옮겨가야죠.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죠. 최근에 5년 동안 아동 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가 191명이나 됩니다. 생각보다. 그중에 40%가 0세, 1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발견이 중요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거 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 아동학대는 누구나 발견을 한다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이런 경우에 아동학대 좀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소리,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동의 상처에 대해서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설명이 좀 모순되는 경우, 또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적으로 좀 입고 다니는 경우, 또 뚜렷한 이유 없이 결석이나 지각이 잦은 경우,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그런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아동 학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이런 경우에 좀 신고를 해달라 이렇게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실은 뭐 한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라는 뭐 옛말도 있는데요. 정말 주변 우리 특히나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지켜보시고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이상이 좀 보이면 그래도 바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발의한 세 번째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 막으려면 돌봄 지원은 필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 개정안입니다. 돌봄 지원에 있어서요, 여성과학기술인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국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과방입니다. 네, 그 상임인데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먹거리가 뭐겠습니까? IT입니다. IT 네. 산업이고 IT 산업은 과학기술 인재를 얼마만큼 많이 키우느냐가 그 나라에 이게 유지되느냐 발전되느냐 이 상황인데 보통 과학기술인들이 그 시작을 해서 숙련돼 갖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이 지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100명 중에 22명, 한 20% 정도밖에는 여성 과학 기술인이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되니까 출산, 육아 휴직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당신 일도 하고 출산, 육아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그 과학 그 기술 육성 지원법 그걸 콕 집어서 제가 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런 분들이 실은 출산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는다.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손해죠. 그죠? 네. 자, 배 기자, 지금 여성 과학 기술인 중에 장기 근속 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재? 네, 조사를 또 한 게 있는데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분들을 보니까 여성은 16%, 남성은 30% 정도 되고 여성이 남자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젊은 여성들이 이제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고 오랫동안 근무하게 된 여성들이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편성이 먼저 되면 우선 이 긴급 돌봄 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측이 불가한 그 야근이 많이 생기는 분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분야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그 엄마 혹은 아빠가 야근을 하는 바람에 아이를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초등학교에서 급식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예, 뭐 전수조사 들어간다 해서 갑자기 4교시까지만 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겠다. 이러면 좀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한데요. 그죠? 당장 지금 저 그럼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아이를 키우면서 생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긴급 돌봄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우리 배 기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오늘 이제 의원님 처음 뵀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린 꼬마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 돌봄 서비스나 뭐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사실 비용이나 돈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내잖아요. 네, 많죠. 대부분 다 이제 부부가 둘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세액공제 이런 것도 이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런 뭐 많이 만드셨네. 그러니까 너무 정말 딱 제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딱 하셔가지고 제 자랑 같지만 자랑 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국회에 원하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생활 개선, 그래서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을 많이 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을 줄여라 그러면서도 그 사실 사교육에 대한 학원비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해서 이번에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그 세액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도서, 의류, 그리고 이제 이유식, 그리고 이런 거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분유나 뭐 기저귀 같은 육아용품 외에도 네.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육아용품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좀 확대해서 면제해주자 또 이런 법안을 많은 발의하시거든요. 부모들이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여러 법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낀 건데 뭐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저출산 극복 약간 그렇죠, 좀 그렇죠.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극복에 극복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선두에서 가장 또 선두에 계시는. 김영주 의원께서 이제 법안 발의를 해주고 네. 계십니다. 자, 오늘 정말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실은 김영주 의원께서 다양한 민생 법안에 주력을 하고 계세요. 또 뭐 예를 들자면 지난 1월 말에 발의하신 것 중에 청년 고용 특별법도 눈에 네. 띄고요. 이 법안을 비롯해서 올해 입법 계획을 미리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내가 미리 얘기하면 다른 의원들이 또 따라서 그러나 예. 우리가 청년들의 고용 절벽이라는 건 아마 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어려움도 있겠지만 청년들 우리가 의무 고용을 안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청년 고용이 그 고용 의무 비율이 3%가 돼 있습니다. 전체 100명을 뽑으면 3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청년을 뽑아라. 근데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아, 권고에 네, 그치군요. 권고에 돼 있어서 의무를 5%로 늘리고 그리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하고 그래도 고용에 대한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우선 조금이라도 그렇게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권고가 네. 아니라 의무로 이제 네. 바뀌게끔 네, 과태료를 물게 하는. 과태료를 물게.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또 각오 한 말씀.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 우리 주민들께 요새 낯을 잘 내밀지 못합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니네는 얼굴 맞대고 싸우기만 하고 TV 틀면 맨날 여야 정쟁만 보여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스럽단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야 의원들이 소통을 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정쟁이 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임기가 1년 정도 21대가 조금 남았지만 그 기간만이라도 저라도 노력을 해서 여야 의원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님과는 이제 인사를 또 나눠야 되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세 분도 혹시 뭐 당부의 말씀 있으세요? 예. 저 오늘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 두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저도 너무 행복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또 일하고 있는 저의 모습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김영주 의원님이 아이도 부모도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믿고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김영주 의원님 같다면 예. 아니 이재환 씨. 그게 아니라 왜 갑자기 잘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님 날벼락이 왜? 그게 아니라 예. 우리 엄마보다는 대단해요. 아하, 정말. 진짜로 정말 이런 어머님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오늘 우리들의 법 첫 시간입니다. 예. 근데 이 시간을 우리 국회 방송에서도 많이 홍보하겠지만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 법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일하는 거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많은 의원들 초대를 많이 하셔서 이 좋은 법들을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추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 1회라서 아직은 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어떠세요, 느낌이? 저는 굉장히 유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 굉장히 딱딱하고 골치 아픈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머릿속에 쏙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게 유쾌하게 진행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 트랙 때보다 좀 나아졌죠? 아이고 그때도 좋았습니다. 야, 놓으시는데. 예. 앞서 실은 방송 전에 소개를 해주실 때 영등포의 주먹이다. 네. 이렇게 든든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길게 건강하게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
백승. 자, 일상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실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해요. 상가 권리금 분쟁입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 먼저 살펴보시죠. 네. 저 건물주님, 여기 새 임차인 C씨 데려왔으니까 계약하시죠. 두 사람이 CC야? 난 모르겠고 이 주변 시세도 오르고 지금 내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CC가 여기 마음에 안 드는데? 어머머머머머, 별꼴이야. 됐어요. 요즘 물건 쏟아진다는데 너무 웃긴다. 나 다른 데 갈래요. 그리고 며칠 후. 저기 건물주님, 새 임차인 D씨예요, 이번엔. 진짜 착한 분이에요. 계약하시죠. 이번엔 DC야? 뭐 보증금 DC 이런 거 아니야? DC는 안 되는데 나 계약 안 해. 잠깐만, 전 사실 배씨예요. 와. 반전이다. 네, 배씨입니다. 네, 배씨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A, B, C, D로 해가지고 네. C씨냐, 뭐 D씨는 D씨냐. 안 되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 근데 이거 진짜 실제 사건인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 기자님. 네, 일단 서울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12월에 그 건물주와 이 상가 임차인 사이 첫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갱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6천 정도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임차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처음 이제 임차를 받으신 분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사업을 제과점이었습니다. 이 제과점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 넘겼고 아들이 이제 그 계약을 이어받아서 그 건물주와 계속 계약이 체결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2019년 12월 1일까지 계약이 다시 또 갱신이 됐는데요. 이때 아드님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 나옵니다. 이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자기가 구하면서 건물주에게 계속 찾아가면서 권리금을 이제 받고 못 주겠다 이런 분쟁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고요. 아니 왜 자꾸 거절을 한대요? 처음에 이제 이분들은 보면은 권리금을 처음에 자기들도 이제 지급을 하고 들어왔어요. 약 1억 8천 정도의 권리금을 줬었고 그래요? 최소한 어느 정도 뭐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임차인들을 계속 찾는데 새로운 임차인 CC, DC들을 이제 구해와서 계속 건물주에게 데려가는데 건물주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자기가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내가 지금 계약을 못한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계속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건물을 새로 팔고 새로 사는 사람이 건물을 뭐 철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권리금 계약이 되면은 건물 매매가도 좀 타격이 입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거절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기존 임차인은 이제 답답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먼저 권리금이란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좀 실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사례를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식당을 오픈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식당이 위치할 수 있는 상가 자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리가 필요하죠. 그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준비 과정이죠. 이후에 식당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또 메뉴 선정도 해야 되고요. 식당 운영의 노하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단골 손님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들이 잘 어우러져서 식당이 아주 잘 영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미 내가 투입한 노력, 인테리어 비용, 비품, 영업, 노하우, 단골 손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해진 게 권리금인데요.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새로 식당을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차일피일 계약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를 꺼려한다면 내가 이 권리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없죠. 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목소리로 연기했던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 A씨. 네. A씨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권리금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시려면 또 권리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A씨가 결정한 건 소송인 거죠?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저희가 좀 듣고 갈까요, 배 기자님? 네. A씨는 결국 그 기존 임대인, 건물주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서 결국 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고 2심, 3심으로 가서 좀 그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약 7천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지만 어쨌든 그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기존 임차인 A씨에게 다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이렇게 차일피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미루고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관련 법률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간의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한 이후에라도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방해받은 경우에는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한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서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줘라.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요, 법에 딱 얼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감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임대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조항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데려오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이제 책임 제한이라고 하죠. 좀 감액된 비율,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60%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에서 60%. 만약에 건물주가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쓸 거니까 나가 한다면 그것도 방해가 되나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관련 법에서는 이제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에 다른 부담에 비추어서 과도하게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가 네 번째에 해당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자, 배 기자님, 이런 방해 행위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고깃집이나 돈가스집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예. 건물주가 이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넘겨주고 싶고 예. 이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달성이 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됐기 때문에 더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분쟁으로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는데 가만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 야, 저기서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나한테 있을까? 계속 궁리하다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 아파서 그런 거 배가 같습니다. 아파서. 욕심이 문제야, 늘.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상황으로 보면 임차인의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임대인의 상황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잘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월세가 연체가 됐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의 권리가 더 보호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임대인이 적절한, 좀 자기가 같이 잘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데려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 하고 계속 제시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거절하고 있는 경우, 또 이제 이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우리 배 기자님은 또 이런 방송도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TV 프로그램에서 보시던 분들과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척 떨리고 긴장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법조계의 하이에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네네. 너무 정확한 표현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에나랑 안 어울려. 무슨 뭐 수달 약간 좀 미어캣 예. 그런 것들. 좀 귀여운 쪽으로 갈까요? 괜찮습니다. 시추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시추. 괜찮습니다. 하이에나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에나로 하이에나. 감사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역시 믿고 듣는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네. 계셔가지고 대박이에요. 우리들의 법이 만들어지네요. 좀 괜찮았나요? 그럼요. 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대한 알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개인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이미 권리금 최상이에요. 예. 이미 최상 권리금. 이 자리 권리금 이 최상이에요. 자리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저긴 예. 최상이에요. 좋습니다. 자, 유재한 씨는 네. 오랜만에 교수님 좀 한번 찾아봬요.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 좀 한번 드리고 다음번에 스마트함을 좀 장착해서 오겠습니다. 예. 자, 흔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법 없이 살고 싶다.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살다 보니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법을 잘 모르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낭패 보지 않게 우리들의 법이 앞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쭉 함께 해주시죠. 자, 첫 시간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 안녕.